이건 바로 코케시라고 하는 일본 전통 목각 장식품인데요. 아하. 일본 여행 가면 맞아, 맞아.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 또 이쑤시개 들어있고. 요만하게 조그만 거. 그런데 정우 씨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기념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래? 이 코키시에 얽힌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정우 씨의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2017년 제가 무려 삼수를 마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정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합격 기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일본 여행이라도 갈까? 좋지? 언제 준비했어, 여보? 몇 박 며칠이야? 5박. 제 합격 기념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아버지는 엄마랑 같이 여행 갈 명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는 완전 아내 바보 그 자체였거든요. 본심이 좋군요. 예. 다정하시다. 이번 여행도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엄마를 위해 가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도톤보리에서 사진도 찍고 철판 요리며 라멘에 스시까지 본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쉽지만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어요. 너무 축하한다. 아, 진짜. 엄마, 아빠. 나 사진 찍어줄게. 너무 좋지. 남는 건 사진뿐이야.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예쁜 김치? 한참 부모님 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찍어줘.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머리는 며칠을 안 감은 것처럼 떡이 져 있었고 입술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은 무표정인데 입만 크게 벌려서 웃는 얼굴이 왠지 기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일본어로 뭐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바로 코켓이였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 뭐 처음 들어. 어리둥절해한 우리 가족에게 프레젠토. 어, 하위리. 프레젠토? 아, 선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 받으셨죠. 좋아하는 엄마와 달리 저는 기분이 찝찝했어요. 엄마,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돼. 얘는 왜 예쁘기만 한데. 이거 보면서 일본 여행 추억하면 되겠다. 거실에 두면 딱이겠네. 그래, 인형이 모양도 예쁜데. 결국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코키씨를 거실 TV장 위에 올려두셨죠. 그 선물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까맣게 모른 채로요. 여기까지는 코키씨를 선물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날 이후로 겪은 정말 끔찍한 한 여자의 3번의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뭐지? 물 떨어지는 소린가?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눈동자를 굴려 방 안을 살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는 백지장처럼 하얀 손을 입으로 가져가 손톱을 똑똑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손톱 물어뜯는 소리구나.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거 왜 쳐발라? 어떤 새끼한테 잘 보이려고? 어? 이 양반이 왜 이래 진짜. 맨날 바랬던 거잖아.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신 엄마한테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크게 싸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 싸울 수 있지 하고 뭐.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번째 방문. 또다시 온몸이 무거워지며 가위에 눌렸는데요. 제발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번에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보였어요. 새빨간 기모노였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듯 눈이 확 떠졌는데 아직 밤이더라고요. 그런데 문 밖 거실에서 누군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문을 빼꼼 열어봤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냄새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건 엄마의 옷이었습니다. 난 새끼 냄새가 나. 바람났어. 더러운 여. 잊어 죽일련. 차마 듣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는데 아빠 아버지의 눈에 안광이 어두운 거실인데도 아버지 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뭐가
뭐가 씌었나 봐. 그리고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엄마 회사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신 거죠. 너는 왜 그 새끼 앞에서 그렇게 웃음을 질질 흘리고 지랄이야? 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직장에 와서 그 난리를 쳐? 미쳐? 누가 미쳐? 아 그래 잘 됐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결판을 내 오늘 그냥. 와!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아버지. 진짜. 뭐라고 임마!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미친 짓보다 지겨워 진짜. 싸가지 없는 년이. 씨. 이 집구석 시겨워 진짜. 누나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방문. 그 여자는 그날도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환희에 찬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舌でたまらない舌でたまらな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떠올랐거든요. 嫉妬でたまらない嫉妬でたまらない 시토데 타마라나이. 이 말,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며 중얼거렸던 오 그래. 그 말이었어요. 그때 비명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좀 제발 이러지 마. 그 순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잘라버리셨어요. 그 순간 復帰してやる手回れないように髪の毛なんか全部切ってやる 한 달 안 되는 기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기간이 정말 얼마 안 되네요. 매일매일 심하게 싸우셨어요. 엄청. 아버지가 한 번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셔서 늘 비속어를 정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었고요. 한 번도 매를 드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얼거리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를 반복하신다던가 이거는 전혀 그럼 뭐가 반응 시인 없다. 거야.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어. 내가 끝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셨고 너희를 낳은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다. 너희는 태어나면 안 됐다. 약간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보는 모습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저는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왜 연락 안 받았어? 지금 엄마 아빠 난리 났어. 나 좀 경찰서에서 내가 너 내 친구 줄까? 이번에 결혼하는 내 친구. 결혼 선물로. 뭐? 누나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의 시선 끝을 따라가 보니 코켓이가 있었어요. 그래,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코켓이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는 걸요. 순간 번뜩 정신을 차린 저는 집 근처 하천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그대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코켓이가 점점 멀어지자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켓이를 버린 이후 부모님은 사이 좋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왜? 쟤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엄마. 그 우리 일본에서 받은 장식품 기억나? 장식품? 어.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어? 뭐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싸운 건 기억하지만 오사카에서 가져온 코켓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와. 그리고 잊고 계셨죠? 새빨간 기모노를 입은 귀신이 중얼거리던 말. 舌でたまらない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シトでたまらない 우리 가족을 보며 했던 그 말. 시토데 타마라나이. 옛 뜻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건넨 코켓이 어쩌면 선물이 아닌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저주가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1985년. 아빠가 커다란 물건을 짊어진 채 낑낑대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이제 물건 들고 많이 왔지. 아이고 실례합니다. 재수 씨. 아니 부장님 아니세요? 얘들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귀한 걸음을. 아, 재수 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거리감 느껴지네. 아유, 그러면 저 섭섭합니다.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우리 박 차장이 우리 회사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선물 하나 주려고 왔죠. 선물의 정체는 바로 장식장. 진짜? 좀 낡긴 했지만 꽤나 비싸 보였어요. 와 너무 좋다 그치? 이 장식장 사고 나서 좋은 일 많았으니까 꼭 안방에 둬보세요. 알았죠? 엄마 아빠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아저씨가 떠나고 장식장을 안방으로 옮기려던 때였죠. 엄마, 이거 제 방에 두면 안 돼요? 이상하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장식장을 제 방에 두게 됐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려고 하는데 형 일어나 봐. 동생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저기 구슬 좀 꺼내줘. 구슬? 혼자서 구슬을 갖고 놀다가 실수로 구슬 한 알이 장식장 밑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안 도와주면 엄마한테 이를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일어났죠.
뭐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구슬이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틈이 좁아서 손이 거기 닿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시는 효자손을 가져와서 장식장 밑을 딱딱 긁어봤지만 웬 종이 쪼가리들만 자꾸 나오고 뭐야? 결국 못 꺼냈습니다. 형아, 내 구슬을. 그만하고 잠이라자. 녀석이 갖고 놀던 구슬 상자를 통째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동생의 손에 닿지 않는 장식장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뭔가 차가운 것이 자꾸만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장식장에 올려놨던 구슬들이 여기저기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구슬이 왜 떨어져? 좀 의아했지만 일단 구슬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장식장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긴 머리카락이 아주 찐득찐득한 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괜히 다 나보구나. 다급히 방 안에 불을 켰어요. 그러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장식장 위는 깨끗했어요. 잠결에 내가 헛것을 봤나? 다시 자려고 불을 끄는데 스위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건가?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장식장 위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숙이고 있던 얼굴이 점점 위로 들어 올려지는데 두 눈이 감겨 있고 입이 빨간 실로 꿰매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빨간 실이 아니라 하얀 실이 붉게 피어오른 거였어요. 그 여자가 감고 있던 눈을 민규야, 너 왜 그래? 엄마 아빠가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저기 방금 귀신이. 귀신? 아, 이 자식 꿈 꿨어? 야, 고개 들고 봐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엄마가 불을 껐다 켰다 해봤지만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한밤중에 소란 피웠다고 아빠에게 야단만 맞았어요. 하지만 바로 며칠 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다녀왔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까 엄마가 동생을 부둥켜 안은 채 덜덜 떨고 계시고 민성아, 괜찮아? 동생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소리가 막 들리고 깜짝 놀라서 불을 다 켜니까
유리창이 깨진 상태에서 유리창 큰 게 제 동생이 베개 가운데 정확히 그냥 박혀버린 거죠. 거의 3분의 1이 베개에 푹 박힐 정도로. 오우, 야, 뭐야. 만약에 동생이 거기서 머리를 하고 자고 있었으면 얼굴 가운데 그대로 유리가 꽂혔을 정도로 아마 죽었거나 아니면 큰 불상사가 있었겠죠. 큰일 날 뻔했네. 어쩌다 다친 거야?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동생이 장식장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30분 전 동생이 엄마와 낮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는데 입이 꿰매진 바로 그 여자다. 무서워서 엄마를 깨웠지만 죽은 듯이 미동조차 없었고 여자의 꿰매진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피가 동생의 몸에 닿기 직전 엄마 품에 파고드는 그 순간 미성아! 창문이 깨지면서 방금 전까지 동생의 얼굴이 있던 위치에 유리 조각이 날아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확 빗겨갔구나. 만약 동생이 1초만 늦었다면, 아니 엄마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와 동생은 병원에 가고 저는 아빠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 민성이도 다치고 저 장식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거 버리면 안 돼요? 버려? 동생이 다친 일과 그 여자에 대해 설명을 해봤지만 아빠는 귀뚱으로도 듣질 않으셨어요. 야,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버리긴 해. 너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이 창문이 깨질 때 장식장에 흠집이 나진 않았나 애지중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너무해.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아버지도 홀렸나? 그날 밤 치료를 받고 온 동생은 부모님과 안방에서 자고 저는 혼자 방에서 잘 용기가 없어서 거실에 덩그러니 누웠어요. 못 들어가지. 제 방문을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데 깜짝이야. 뭐야? 닫힌 방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겁이 나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뚝 끊기더니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린 문틈 사이로 천천히 흘러나오는 시뻘건 피. 그 피는 점점 더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온 몸이 바닥에 딱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비명도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그 피가 온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식장 위에 그 여자가 민규야. 세상에. 민규야. 우리 아들.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꿈을 꿨구나. 그리고 거울을 본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내 얼굴이 왜 이래? 뭐야, 팔은 또 왜 이래?
제 온몸을 이 시뻘건 두드러기가 뒤엎고 있는 거예요. 민규야, 민규야, 안돼, 긁지 마, 안돼, 했다고. 저는 온몸을 정신없이 긁고 또 긁었어요. 미칠 것 같은 고통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저 장식장 때문이야. 선희 자식, 네 몸이 약해 빠진 걸 왜 장식장 탓을 해? 너 자꾸 그러면 아빠 혼날 알아. 한 번만 더 장식장 가지고 불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빠가 너무 밉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고 야야야야. 장식장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어. 그런데도 아빠는 절대 버릴 수 없다면서 장식장 나무 조각들을 막 챙기는 겁니다. 여보, 근데 이거 부적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장식장 밑에 무려 8장의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 우리 9 아니야 9? 좋은 일 있으라고 그런가 보지 여기.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불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몰래 어느 사찰로 향했습니다. 부적이 8장이네. 근데 한 장은 어디 갔어? 순간 집에 장식장이 왔던 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생의 구슬을 꺼내주려고 효자손으로 장식장 밑을 긁었을 때 찢겨 나왔던 그 종이 말이에요.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무술권에다가 실수로 찢어졌어요. 그 부적을 찢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구나. 겁이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스님이 네가 온 가족 생명을 살렸다. 한 장이 떨어진 덕분에 다행히 양밥이 비껴간 게야. 그 스님 말로는 그 장식장에 양밥, 즉 저주가 걸려 있었는데 9장의 부적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거였대요. 근데 제가 실수로 그중에 한 장을 찢는 바람에 효력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그 물건 두고 간 사람 단단히 앙심을 품었나 보다. 그 귀신이 꿰매져 있었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강력한 원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입을 꿰매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장식장을 버린 후 아빠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동안 믿고 따랐던 직장 상사 김 부장의 실체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겉으로는 아빠를 가족처럼 아끼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주로 목숨을 빼앗고 싶을 만큼 저희 아빠를 시기 질투했던 겁니다. 그때 일로 저는 깨닫게 됐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밤 11시. 매일 밤 11시만 되면 이 3번의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방에서도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의 형체가 아른아른 거리다 이렇게 사라지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고 참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야, 네가 그럼 엄마랑 자. 아빠가 그냥 네 방에서 혼자 자볼게.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빠, 괜찮아. 진짜 이상하네. 괜찮아? 뭐 봤나 봐.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 진짜 겁도 없고 그런 뭐 귀신 같은 걸 믿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그 제 방에서 주무신 다음날 일어나셔가지고는 저한테 야, 나 그 여자 봤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저희 아빠가 이제 자다가 이상한 기분에 이제 눈을 뜨셨는데 그 어떤 여자가 아빠 그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쓰다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만 깊어지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오신 외할머니께서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 눈에는 저게 눈에 안 보이디? 응? 서서방. 네. 자네 식구들 다 홀렸네. 다 홀렸어. 사건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녀왔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누나, 이런 거 어때? 이거 진짜 뭐 비싼 거 같다. 거실에 하나씩 두면 딱 멋있잖아. 그리고 이런 부엉이는 집안에 하나씩 두면은 돈이 잘 들어온대. 자, 우리 정철이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선물. 아 삼촌 감사합니다. 오, 예쁜데? 그지? 왜 이렇게 커요 이거? 거실에 놓을 대형 부채부터 그리고 부엉이 장식 그리고 또 합격운을 높여준다는 팔찌까지 사실 저희 외삼촌이 또 알아주는 또 골동품 마니아. 아, 앤틱 좋아하네. 그래서 오늘도 한 차례 단골 골동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신 뒤에 저희 집에 들르신 거더라고요.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부채, 그 부채는 이렇게 낡았는데 되게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제 취미가 공포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 무서워. 네. 드디어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향하면서 잔뜩 이렇게 긴장하고 있던 그때 거기서 현재 시간은 밤 11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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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말을 하세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현관문의 그 외시경에다가 눈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냥 텅 빈 복도뿐이더라고요. 아유, 누가 장난친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장난이 3일째 반복되고 있었고요. 돌아버려 이러면. 4일째가 되던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10시 50분부터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진짜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이러한 마음으로 현관문 외시경만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10시 56분. 아직은 텅 빈 복도입니다. 10시 57분. 10시 58분. 그리고 59분이 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타나네. 되게 안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보니까 좀 이렇게 긴 머리카락으로 보았을 때 일단 여자인 것 같은데 점점 저희 집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너구나. 잡았다.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그 녀석의 동태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11시.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봤잖아. 실루엣은 뭐야? 아까 여자 있었잖아. 네,
분명히 외식용 너머로 사람의 형체가 가까워지고 있는 걸 봤는데 말이죠. 결국에 어머니는 아 이거 초인종이 고장난 것 같다 해서 초인종 기계를 모두 바꾸셨습니다. 초인종은 멀쩡한데 누가 도망가는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네. 참 희한하네. 아무 이상 없어요? 예예. 수고하십시오. 바꾸면서 수리기사의 이상한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뭐 더 이상은 초인종은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죠. 며칠 뒤에 지나가는데 생각나도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정철이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집 남매는 왜 그렇게 우애가 좋아? 응? 무슨 소리야? 아주머니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아주머니가 저희 집 베란다 창문에 서 있는 저를 이렇게 보셨나 봐요. 어제 어머니 심부름으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뒤에 긴 머리 여자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닌데 어제 우리 금이 집에 오지도 않았어. 사실 저희 누나는 얼마 전에 자취를 또 시작해서요. 지금은 집에 같이 살고 있진 않거든요. 물론 어제도 집에 오지 않았고요. 그 며칠 뒤에 부모님이 외출하신 날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친구랑. 갑자기 친구의 표정이 싹 어두워지더니 야, 준규, 너 표정 왜 그래? 씌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정철아. 나 급하게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 먼저 갈게. 어디 가? 야, 준규 너 가? 갑자기? 친구는 저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에 쫓기듯이 급하게 저희 집을 나갔어요.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정철아 미안. 내가 거기서 말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말에 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너랑 밥 먹다가 문득 네 방을 봤는데 네 방 장롱 위에 뭔가 하얀 게 보이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웬 여자 같은 거야. 친구의 폭탄 발언에 저는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뒤통수에서부터 뭔가 싸한 기운이 느껴지고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장롱 쪽을 힐끔 봤을 땐 다행히 여자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세상에 귀신은 없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던 아빠까지 여자를 보게 되자 가족들은 진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제는 베란다에서 여자가 보였다더니 이번엔 정철이 친구랑 당신까지 굿이라도 해야 하나? 진짜 이사라도 가야 하나. 초인종 소리도 있었잖아. 맞아. 초인종. 생각해보니까 누구세요? 초인종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던 게 저희 삼촌이 오셨던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오래된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삼촌에게 전화해서 혹시 이 골동품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서 펄쩍 뛰셨지만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삼촌이 준 골동품을 모두 버리셨어요. 이제는 진짜 괜찮겠지.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엄마와 아빠가
친척 장례식장에 급하게 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걱정이 되니까 같이 따라갈래? 이게 물어보셨지만 근데 뭐 이제 물건도 그치, 다 버렸으니까 그렇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냥 엄마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뭔가 얼굴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거예요. 벌레인가 싶어서 대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젓다가 뭐지? 콩콩나? 나 얼른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아니 현관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엄마한테 빨리 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우두둑 우두둑 기괴한 뼛소리를 내면서 장롱 아래에 있는 저에게 팔을 뻗으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이래? 귀신 봤어. 내 방에서 귀신 봤어. 정신 차려. 귀신. 우리 여기서 이사 가자. 지금 당장 이사 가자. 분명히 삼촌이 가져온 물건들도 다 버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난감해하셨어요. 그렇게 아침까지 저희 가족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누나! 형님! 집에 있어요? 나왔어! 문 좀 열어봐! 삼촌, 오셨. 어딨어? 어딨어? 찾는데. 부채 말이야, 부채! 부채 두고 간 거! 무슨 부채?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촌 생각해보니까 오셨던 날에 저희 아빠 출장 가셔서 벽에 못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롱 위에 올려놨었어요. 삼촌이 부채를 가지고 오셨던 날 아버지가 그날 안 계셔서 벽에 바로 걸 수 없었거든요. 그 제가 그거를 저희 방 장롱 위에 일단 올려뒀는데 그 이후에 부채에 대한 존재를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심지어 삼촌이 가져왔던 물건들을 모두 버릴 때조차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냥 버렸어. 아니 무슨 일인데? 아니, 골동품 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이 부채 주고 간 사람이 연락이 와서는 부채 받고 별일이 없었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처음 이 부채를 발견했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골동품점에 가서 이것저것을 고르고 있었는데 가로 길이가 거의 웬만한 사람 크기에 오래되면서 낡았지만 이 고즈넉한 풍경이 그려진 대형 부채 하나가 눈에 띄더래요. 한눈에 봐도 귀해 보이는 모습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 그건 누가 그냥 주고 간 건데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돼? 진짜요? 삼촌의 또 이게 웬 행제냐 싶어서 원래 본인이 가지시려다가 집에 하도 골동품이 많아서 둘 곳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그냥 가져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애초에 이런 거를 왜 집에 들여가지고 이 사단을 내? 아휴. 누구 눈에는 저게 안 보이디? 부채는 왜 잊어버려서 부채가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서서 봐. 자네 식구들 다 홀렸네. 홀렸어. 그러니까 삼촌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모두 이 부채에 홀려버려서 아무도 이걸 버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저희는 이 부채에 홀려버린 걸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무슨 사연으로 아직 부채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걸까요?